자, 이젠 디아페 비누입니다. 최근에 구매 후기입니다. 네. 누굽니까 이게? 윤. 자, 후기를 거의 안 씁니다. 남자들이 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무거운 생수를 배달해주면 너무 고마워서 인사말 정도는 남기는데 새벽에 가려워서 몇 번씩 깨고 그랬는데 디아페로 샤워하고 나면은 가려움이 거의 없습니다. 디아페 때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은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신기합니다. 병원에서 준 연고를 바르지 않고 저도 정말 편안한 삶을 잘 수가 있게 됐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유황의 효과로 피부 세정 그리고 건성 피부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거기다가 제주도산 마유 오일, 말에서 얻은 기름을 사용해서 보습 효과도 정말 뛰어난데요. 또한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을 포함한 어성초를 원료로 사용합니다.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니라 발효 숙성시킨 6주 동안 발효 숙성시킨 한방 재료를 사용해서 피부에 정말 좋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특히 좋은데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 날이 건조하면은 가려움이 심해지는 부모님께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써봐야 진가를 알 수 있는 디아페 비누.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디아페 비누 한 세트. 요게 이제 하나예요. 요게 3개가 들어있는 게 한 세트입니다. 이 3개가 들어있는 게 한 세트인데 2만 원이고 포장을 제거한 채로 비누만 받겠다? 그러면 한 세트 19,000원에 모십니다. 재구매하시는 분들께는 포장이 제거된 실속형 옵션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쇼핑하시면 검증된 제품을 압도적 최저가에 쇼핑함과 동시에 김용민 TV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쇼핑이 후원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요게 요렇게 온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요거 빼고 굳이 이건 없어도 되긴 할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 안 써본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 번 쓰신 분들 같은 경우 굳이 이런 포장이 필요 없으니까 저도 사실 이런 포장 오면 다 버리거든요. 오자마자 뜯어서 버리고 아이, 그럼 다 버리는 바쁘잖아요. 거나 귀찮아요. 버리고 또 그러면 네. 자원 낭비가 되는 거고. 근데 확실히 이게 제가 이제 두피가 좀 안 좋아요. 두피가 안 좋아가지고 특히 이제 요새 지금 제가 염색을 못하는 이유가 두피가 안 좋아가지고 좀 가렵기도 하고 이렇게 뭐 비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한동안 염색을 못해서 좀 희끗희끗한데 디아페 비누로 씻고 나면요 가렵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저도 이거 지금 벌써 다 써가요. 지금. 이 디아페 비누가 보습력이 진짜 좋아서 오. 저도 한 1년 가까이 썼는데 이게 좀 세수할 때마다 힐링되는 그런 기분이 아, 들어서 힐링되는 아주, 힐링까지. 네, 즐겼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조금 정치 분야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한겨레의 성한용 정치선임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왜 그러느냐? 논리는 하나예요. 당신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검찰은 적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 중립성을 파괴한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한 정치 집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영원히 검찰은 완전히 타락한 집단으로 우리 헌정사의 기록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당신은 대선에 나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벌써 지난해 4월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총선 앞전에 뭐가 있었냐? 유시민 이사장을 엮어 넣으려는 그 네. 검언 그치. 유착 사건이 그랬죠. 있었어요. 예. 그 지금 벌써 딱 1년입니다. 다음 주면 1년이에요, 딱. 근데 1년 뒤에 이제 선거가 다시 생기게 되는데 사실 이 1년의 사건들을 보면 명백하게 선거에 개입을 하려고 했었던 정황들이 보이고 사실 제일 먼저 작성이 됐던 채널A 자체 진상 보고서가 사실과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건의 본질과 그리고 사실관계가 굉장히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검언육작 재판에서 이동재 전 기자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그 전화했던 건 한동훈 검사가 아니었다. 내가 그냥 취재원들이랑 얘기하면서 짜깁기한 녹취록을 제보자 X한테 보여준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황당하죠. 그 당시 통화 녹취록이나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실
그 내용들은 굉장히 명백합니다. 갑자기 신라젠 관련해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이 나와요. 근데 유재수 경제부시장은 금융에 있을 때 어떤 관련한 업무를 했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지도 않아요. 이게 취재를 했으면 유재수 부시장의 이름이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또 뭐가 있었냐? 조국 전 장관 감찰 무마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그래서 이 일련의 사건들을 쭉 연결해 보면은 아 이거는 적어도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정도 판단은 가능한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것이다라고 지금 논리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황당해요.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에도 그 언론 인터뷰 했었잖아요. 사냥개를 원했으면 날 쓰지 말았어야지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제 힘없는 검찰을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이용하려고 했다. 선거 승리를 위해.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2019년 9월부터 그렇게 조국을 탈탈 털었는데 그렇죠. 정권과 그렇게 각을 세워가지고 울산 수사하고 말이야.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심지어는 다음 장관인 추미애 장관까지도 그렇게 뒤에서 흔들고 그랬던 놈들이 무슨 자기들을 뭐 사냥개로 쓰려고 했다? 그래서 참.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설명하는 말에 앞에 서대는 그런 말이 붙어요. 정권과 각을 세운 사람 그리고 정치적으로 검찰을 겁박하는 민주당과 끝까지 맞서 싸운 사람 뭐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내 저 민주당 정권하고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 그런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힘없는 윤석열이 이런 힘 있는 권력에 맞서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탄압을 무릅쓰고 끝끝내 탄압을 견디다 못해서 그만뒀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럼 논리를 스토리텔링하고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놈들. 그리고 그 대다수의 언론 보도들 보면은 그 당시에도 저희가 많이 비판을 했었지만 검찰이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굉장히 그쪽에 불리한 기사들을 많이 썼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검색해 보면 그 기사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1년이 지나고 이제 앞으로 뭐 재보선 지나고 대선까지 가게 된다면 그 기사들이 남고 그 발언들 결국 그 기사가 남죠. 근거가 돼가지고 지난 정부는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이용해가지고 사냥개 시키려고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윤석열을 잘랐다. 이게 진실이 돼버린다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15년 전이죠. 참여정부 때가 자꾸 떠올라요. 왜냐하면 그때와 상당히 비슷한 구도로 많이 흘러갑니다. 당장 지금 윤석열은 누구와 상당히 비슷하게 되냐면 그때 당시 남상국 씨인가요? 대우건설 사장을 했다는 사람. 예.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노건평 씨한테 뇌물 줬다가 그게 들통나고 뭐 그러다가 그 관련해서 이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그 노건평 씨한테 갖다 주지 마라. 그 사람은 시골에 있는 촌놈이다. 어? 그런 촌사람한테 좋은 학교 나온 당신들이 왜 가서 머리 조아리고 그러느냐. 하지 마라.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폐가 망신시킬 거다. 라고 했는데 남상국 씨가 그날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물론 창피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창피했어요. 근데 창피 당할 만한 일을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랬는데 마치 남상국 씨가 정권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인 것처럼 몰고 갔습니다.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닌데. 예. 그리고 오히려 이걸 핑계 삼아서 당시에 보면은 그 당시에 한나라당은 이거를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는 근거로 삼았어요. 남상국 씨가 사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그때 발의가 됐었거든요. 예.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정권에 의한 희생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맞다 올린 거고 그 당시 남상국 씨는 사망을 했지만 윤석열은 살아있어가지고 대통령 후보인 것처럼 밀고 나가는 거죠. 또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다는 사람들 중에 특히 택시 기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다 그러던데 내가 문재인을 찍었는데 이거 무능해서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나 이제 그 문재인 안 찍어. 다 싫어해. 내 주변 사람들 다 돌아섰어.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언제 나오냐면 참여정부 말기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 노무현 찍었는데 이제 노무현에서 손들어 돌아섰어. 100에 100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적어도 노무현 안 찍은 사람이 반 이상이 될 텐데 예?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1,300만 표인가요? 그렇게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유권자 수는 400만이 넘어요. 그럼 약 30% 남짓 받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70%는 이회창을 찍었거나 아예 안 찍었거나 하는 사람인데
너도 나도 원래 난 노무현 찍었는데 이제 노무현 싫어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갔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뭐 경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노무현 싫다고 찍었던 이명박이 뭔 짓을 했는데 그런데 그 바보짓을 지금 십몇 년 만에 다시 반복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제일 나쁜 거는 소위 말하는 기자들이라는 사람, 특히 진보 진영에서 나름 자기는 진영에 몰리는 게 아니라 나는 좀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꽉 요런데 발을 담그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참여정부 때를 돌아가서 보면 딱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똑같이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 SNS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박지원 변호사는 그런 말합니다. 용민이 형은 왜 이렇게 SNS를 많이 하느냐 좀 자제하라. 제가 그러죠. SNS를 안 하면 내가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 숲 한번 들이쉴 때마다 글 하나씩 올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박지원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SNS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댓글들도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자기는 정의당 당원인데 당신 너무 정권을 빨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잠시 후에 보니까 전광훈 목사님을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걸 보고 놀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의당 당원이어서 나보고 너무나 지나친 대깨문이다라고 비난을 하는데 또 같은 입으로 왜 전광훈 목사님을 그러니까 비난하느냐. 제가 뭐 엊그저께 저기 이제 SNS에 뉴스톱 김준일 대표 관련된 포스팅 올렸으니 김준일 대표가 택시 기사하고 한 얘기를 포스팅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택시 기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래 문재인 지지자인데 내가 바꿨다. 문재인 나쁘다. 뭐 너무 무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 내용보면 되게 애매한 게 그래서 개혁이 늦어서 내가 지지를 처리했다는 얘기냐 아니면 개혁의 방향이 틀려서 그렇다는 얘기냐 아니면 개혁의 절차가 틀렸다는 얘기냐가 없어요. 오히려 뭐가 하냐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말을 안 듣는 놈이 있어 확 잘라버리고 확 밀어붙여야지 왜 그런 것도 못하고 하느냐 라고 해놓고는 문재인은 독재를 한다고. 그래요.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지금 이제 검찰 그러니까 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게 된 이유도 사실은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이 굉장히 남용이 되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전 검찰총장의 사람이 나타나서 수사 지휘권을 같이 남용하면서 검찰한테 이 모든 권력을 주면 정말로 큰일 나는 상황이 오는구나.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사태가 가장 기폭제가 돼서 실은 이렇게 일반인들도 이런 사법의 일상의 사법화의 그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우려들이 나고 국민적 공감이 나왔던 사안인데 마치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다음 정권 뺏길 것 같으니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수사를 안 받기 위해서 저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들이 반대되는 주장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저희가 하고 있는 방송도 그렇고 그러니까 SNS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기록이 안 남으면 그렇지. 정말로 그들의 발언들이 사실이 돼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 댓글창에 이제 자주 이름이 보이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뉴스를 보고 그리고 이런 시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 말이 이상한 말인 줄 알아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뉴스를 매일매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본다고 해도 헤드라인을 보거나 기사를 전체 다 읽고 그만큼의 이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실 그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박원순 전 시장 관련해서 첫 번째 이제 SBS와 MBC의 보도를 통해서 그 박원순 전 시장이 실종 당일에 뭐 고발을 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몇몇 기자들과 몇몇 일반인들이랑 한번 싸웠던 적이 있었는데 실종된 이유가 성추행 때문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아무런 근거가 나오진 않았었고 그런 설만 나왔을 텐데. 근데 너네 그거 나중에 사실관계가 아니면 어떡할 거냐. 그 부분은 너무 단정짓지 말고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반인 분들 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기자도 아닌데 이 정도 의혹이 있으면 그 머릿속에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지 우리가 왜 사실관계를 나가서 찾아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사를 쓰고 그리고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댓글창에서도 왜 안 좋은 얘기, 뭐 지금 서울, 부산 다 뺏길 것 같은데 왜 이런 나이브한 얘기만 하고 있냐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시고 다들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또 시기인 것 같아요. 모든 언론들이 다 네, 검찰 논리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겨레가 뭐 경향신문이 열심히 또 딴 목소리를 냅니까? 지금 한겨레는 솔직히 다른 목소리 내고 있는 언론들 보면은 대부분 다 취약한 인터넷 언론입니다. 맞습니다. 몇 년 안에 없어질지도 몰라. 그러면 그들의 기록이 싹 사라지는 순간 이제 남아있는 기록들이 정론이 되고 정사가 되고 팩트가 되고 진실이 되고 진리가 됩니다. 아주경제는 그래서 오래 살아 남아야 합니다. 아주경제가 그나마 네, 유일한 네. 남아있는 기록이 될지도 몰라요. 불행한 상황이 오면. 네. 사실 한겨레는요 다시 한번 광고가 줄어들고 그래서 급여를 제대로 못 받고 하는 그 시대로 돌아가 봐야 정신 차릴 거예요. 젊은 기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때로 돌아가 봐야지 이래서 그랬구나를 알 겁니다. 이게 악담이 아니고요. 그러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저는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욕하는 거 좋아요. 욕하고 지금 다 같이 여기서 욕하고 싸우고 다 좋아요. 그런데 선거만 하러 가시라. 선거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까 이제 장 선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침에 김어준 총수의 목소리를 못 듣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한번 알려드려 볼까? 어떻게 TBS가 장악될지. 한번 시나리오를 보여주시죠. 정현주 사장하고 똑같아요. KBS. 근데 지금 TBS가 어떤 조직이냐면은 예전에는 서울시 사업소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사장 임명부터 시작해서 TBS의 방송, 편성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수만 수천 가지였어요. 그렇잖아요. 당장 자기 사람 사장에 앉혀놓고 야 아무개 빼, 아무개 넣어.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명박, 오세훈 때는 거의 이명박, 오세훈 방송이었죠. 근데 그러다가 박원순 시장 들어서 박 시장께서 TBS 독립해야 된다 해가지고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단법인으로서 서울시의 출연기관이 됐어요. 출연기관. 출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돈을 주는 그러나 인사 개입 못하게 방송 개입은 뭐 당연히 못하게 그렇게 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지금 TBS는 방송에 개입하는 순간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말고 서울시장이 만약에 그 방송에 개입하는 순간 이 순간 바로 방송법 위반이 됩니다. 방송법 위반이 됐는데 오세훈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TBS가 편파적이다. 그래서 자기가 예산을 안 주려고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방송법 위반이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실행에 옮긴 것도 아닌데 뭐 이 단계에서 방송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미 천명했기 때문에 전 천명한 걸로도 그 의도가 분명히 살아있고 이게 지금 TBS의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방송에 위협이 되고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김어준을 못 보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 상황을 가벼이 볼 수가 없고 다음 주 수요일에 제가 마포 경찰서 가서 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예. 어떤 분들 자꾸 여기 그러니까 이상한 분들이 계신데 이게 뭐 비판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뭐 비판을 하는 것처럼 뭐 하는데 사실은 보니까 이 와서 그냥 그 분탕질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요즘 있어. 요즘 이제 어. 철이라서 좀 시즌이 돼가지고 오는 인간들이 있는데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들 붙잡지 근데 않으면 돼요. 더 예. 재밌어진 거는 예전 같으면은 이 유튜브에서 음. 누가 분탕질하면은 음. 그 시민분들이 그냥 지쳐서 나갔는데 음. 이제는 분탕질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음. 그러면 나랑도 말싸움 해보자고 싸워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되게 재밌습니다. 책책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어떻게 하느냐. 우선 오세훈이 당선돼야 하겠죠. 당선된 다음에 지금 TBS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세훈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TBS 직원이면서 표정 관리하고 있대 이놈들이 표정 관리를 하고 있대. 돌아온단 말이죠. 9년 만에 이제 다시 보수 정권이 온 거 아니에요? 9년 동안에 TBS 안에서 우리 저 언론의 자유를 만끽하고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킬러 컨텐츠가 들어와서 TBS의 위상이 남다르고 그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인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과거로 돌아가길 바라는 인간들. 예전에 이명박 들어서고 KBS 내부에 그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정현주 사장 내쫓으려고 한 그런 놈들 있잖아. 나중에 이병순이 들어오고 김인규가 들어왔을 때 한자리 했던 놈들. 아주 썩어 빠진 놈들이지. 그런 놈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활동을 개시하기 시작하겠지. 이 사장의 문제점. 정말 콩할 만한 잘못을
그야말로 돌덩이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흔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오세훈이 못 이기는 척 개입하는 척 하면서 이제 또 거기에 이제 수구 부패 언론들이 가세하고 야당이 가세해서 TBS를 흔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입할 수 있을 사전적 명분들을 다 확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사장을 날리죠. 그 다음에 김어준을 날리고 여기에 항거하는 직원들이 있다 그러면 또 날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인사권을 잡은 다음에 이른바 좀 좌파 성향이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뭐 영어 방송에 보낸다든지 혹은 뭐 심야 음악 방송에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TBS를 고사시킬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방송 전문가 같지 않습니까? 점쟁이 같아요. 방송 전문가 같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방송 전문가입니다 제가. 예, 방송 전문가예요. 그 제가 볼 때는 미아리 돗자리 까시고 근데 이놈들은 미래를 아이디어가 보시는 없기 것 같아요. 때문에 미래를 예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놈들은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제 말대로 할 겁니다. 1인치도 비껴감이 없이 이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보면은 15년 전에 참여정부 때 써먹었던 걸 그대로 쓰는 걸 보면 아이디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래. 문제는 15년 전에 쓰던 수법을 우리가 또 당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아, 나 미치겠어 진짜. 저는 최근에 이제 뭐 김어준 총수뿐만이 아니라 이동영 작가도 있고 김용민 PD님도 있고 사실 그 김용민 PD님이 지성파에 다시 나와서 목소리를 내는 걸 다시 듣고 싶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또 열심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지금 박근혜 정권 때하고 별 다르지가 않아요. 어? 공공의 무대에 지금 못 서는 게 박근혜 때하고 다르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제가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너무 기뻤던 건 뭐냐면은 감격했던 건 뭐냐면은 아 이제 내가 앞으로 활동함에 있어서 누구도 발목 잡지 않겠지. 그거에 기뻤지. 야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으니까 덕 볼 거다. 나 이런 생각 진짜 1도 안 했습니다. 1도 네. 안 했어요. 저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아, 이제 내가 불이익은 안 당해가겠구나. 내가 내 능력껏 해서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괜히 내가 일종의 터부시되는 함께한 만에 불가촉 천민같이 그런 취급은 안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처입한 사람이 있어요. 당장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야 정권 바뀌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 정권 바뀌었는데 내가 뭐 도둑질을 해서 사람을 좁혔어. 내가 나는 반대밖에 안 했어요. 잘못됐다고 얘기밖에 안 했는데 그런데 내가 살 수 없는 나라가 된다면 그 나라는 미얀마지. 그 나라가 미얀마지. 달리 미얀마입니까? 이 나라가 미얀마가 되면은 미얀마처럼 된다면 맞서 싸워야죠. 다시 어떻게 박근혜 같은 시대로 돌아갑니까? 오늘 아주 저희가 김용민 브리핑에서 저 양반 인터뷰를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 서울시 의회의 원내대표하고 인터뷰했는데 아 이건 뭐 정말 오만불손에다가 불통에다가 무능함 이런 인간이 어떻게 다시 서울시에 올 수 있는가 개탄을 금치 못하시더라고. 단적인 예로 이 수치로 얘기하자면은 한 40번 정도 본회의 참석할 일이 있었대요. 오세훈이가. 근데 오세훈이가 시장 2번 했잖아요. 첫 번째 했을 때는 압도적 의석이 한나라당이었어. 그러니까 그때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그런 때였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때. 그 이제 두 번째 시장할 때는 2010년이었는데 뭐 75대 25 이 정도였어. 한마디로 75는 민주당이었고. 근데 이때부터 이제 발목 잡히고 또 의회 나가면은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40번 중에 서울시 의회 본회의 40번 중에 꼭 참석해야 될 40번 중에 몇 번 참석했는 줄 아십니까? 몇 번이요? 16번. 근데 시장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바쁘다든지 뭐 딴 일. 그 간부들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간부들도 안 온대. 완전히 서울시 의회를 깡그리 무시하고 지멋대로 했던 거지. 그러니까 협치하고 소통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 인간이야. 지가 시장 되고. 이런 인간이 지금 다시 서울시 의회로 간다? 단적인 예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지금 재개발 다 풀어준다고 합니다. 재개발. 근데 재개발 다 풀어줘봐야 용적률, 건폐율 문제는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 네. 만약에 재건축 다 풀어준다 하더라도 용적률, 건폐율 이 문제 해결 못하면은 재개발 하는 데마다 빼빼로 같은 것만 쓰는 거야. 빼빼로 같은 것만. 빼빼로 같은 것만 쓰는 거야.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제가
오세훈 시장하고 이렇게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분한테서 얘기를 들은 바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딱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이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은 오세훈은 법률 지식이 휘발된 것 같다. 휘발된 것 같다. 날아가 버렸다. 어쩜 저렇게 무식할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벌써 한 10년 전 다 돼가는데 그분 말인데 지금도 계속 기억이 나요. 어떻게 그 사람은 법률 지식이 휘발된 것 같다. 이게 좀 여러분들 좀 생각을 아니 좀 해주셨으면 실제로 좋겠어요. 서울시를 산하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김어준 총수 쪽에서 출연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했는데 서울시 산하기관에 방송에 나가는 건 적절치 않다. 지가 시장이 다 됐어요 벌써. 아니 산하기관 아닙니다. 지금 독립된 재단법인이에요. 구체적인 명칭을 좀 대자면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이고. 근데 거기 지금 안 나가요. 구분을 못 하는 거지. 어? 구분을 못 하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김어준하고 인터뷰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야. 김어준이 무섭거든. 아, 무섭죠. 그 자기 함정 파놓고 망신 주려고 지금 부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시장이 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원래 어느 언론이든 간에 아니 그렇게 안 하면은 이상한 거죠. 약간 함정을 파놓고 들어오기를 기다렸는데 거기서 그 위기를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 그 위기를 넘어가는 법. 그것이 단순히 그 배째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거짓말로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진정성 있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보는 거 아닙니까? 후보의 됨됨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그걸 못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자격이 없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그 서울시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말씀은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라는 게 이제 그분의 판단이고 그래서 정말 오세훈이 만약에 된다면은 지금 서울시는 TBS도 그렇습니다. TBS 예산 깎는 거 우리 저 변호사님 아실 거 아니에요. 예산 깎는 거 의회 승인 없이 그냥 시장이 지멋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할 수 없죠. 근데 지금 예산 깎는다는 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근데 일단 선거가 임박해서 오늘 선거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도 방송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후보자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주로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도 뭐 내곡동 토지라던가 이런 문제 의혹 이제 이게 네거티브인지 아니면 단순 비방인지 아니면 검증인지 이거는 이제 그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근거가 합리적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TBS 뉴스공장을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는 거는 저는 그거는 이 서울시라는 지자체의 장 선거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소리였다라는 아유, 그럼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에 결국 그렇게 탄핵으로 안 좋은 결과를 맞게 된 것도 사실은 그런 본인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억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찰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말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그렇게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철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는 갑자기 이제 오세훈 시장 후보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부동산 내곡동 부동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께서 어제 다스베이다에서 하신 말씀 아직 방송에 안 나왔어요. 다스베이다. 네네네. 그리고 오늘 제가 장용진 TV에서 했습니다만 그것도 아직 방송에 안 나왔어요. 그 녹화라서.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게 있습니다. 내곡동 지구 여기 이제 그 보금자리가 들어선 거 아닙니까? 네네. 보금자리. 근데 아파트가 들어선 건데 지금 문제는 이게 셀프 지정이다. 처가 소유의 땅이 대거 포함됐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세훈은 아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주택국장이 전결을 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이 얘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내곡지구가 원래 그린벨트입니다. 따라서 여기를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을 하려면은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줘야 돼요.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도장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협의를 해서 그린벨트를 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짓겠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보금자리 지구 지정은 더 할 필요가 없는 그 시장이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결로 했던 거거든요. 먼저 그린벨트를 풀어야지 될 수 있는데 그린벨트 푸는데 시장이 관여를 했고 시장이 풀자라고 했으면 나머지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결이 가능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장 전결로 했기 때문에 난 모른다는 말은 그거는 완전히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진짜 문제는 보상액 산정입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야, 이걸 내가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신유진 변호사님 로펌에 토지 보상 전문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그분이 뭐라고 지적을 하셨느냐? 이 토지 보상액을 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지주가 지정하는 한 사람, 감평사,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SH공사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사, 이 세 사람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여기서 평균을 내서 네. 보상액을 정한대요. 네. 그런데 내곡동 지구를 볼게요. 자, 오세훈은 지주의 입장이죠. 그렇죠. 또 한 가지 광역단체장이죠. 그 다음에 SH공사의 감독기관이죠. 즉 감정평가사 3명이 다 누구 편? 오세훈 오세훈 편. 어, 그 감정평가액 자체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냐면 공시지가의 6배에서 8배, 실제 거래 시세의 서너 배의 보상액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신유진 변호사님이 로펌에 함께 계신다는 그 보상 전문 변호사가 이렇게 탄식을 했답니다. 원래 토지 보상을 받는 거는 개발 때문에 토지 보상을 받으면 그렇게 이익을 볼 수가 없대요. 개발 지역 옆이 이익을 보지. 네, 그렇죠. 예. 그런데 토지 보상만 가지고 돈을 번 것은 4대강 사업하고 내곡지구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오히려 그리고 내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은 다 그린벨트고 고기만 쏙 풀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쏙 풀었기 때문에 개발지구 안에 포함이 안 되면 뭐가 안 된다? 이익을 못 본다. 애초에. 그린벨트가 원래 그린벨트가 이제 일반적인 땅이어야지 개발지구 옆이 집값이 오르는데 다 그린벨트면은 개발지구 밖은 그렇죠. 소용없는 소용이- 땅인 네, 거예요. 소용이 없죠. 예. 그래서 다른 곳과는 달리 개발지구 옆이 전혀 도움을 못 얻었고 개발지역 안에 보상을 받은 고기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봤다. 그런 데는 전국에서 두 가지 사업밖에 없다. 4대강 사업과 내곡지구. 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전문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손해 봤다느니 전결이라느니 이런 말은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하늘 가린 거고, 겁니다. 국민들을 전결이었다니 기만하는 이거는 거고. 진짜 이거는 행정 프로세스를 가지고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 걸 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한 겁니다. 아니 근데 오세훈은 너무 자잘한 거짓말을 합니다. 정말 아무리 하찮은 거짓말이라도 유권자들한테는 이건 진짜 중대한 모독입니다. 예, 국민들을 아니 지가 말이죠. 2010년 12월 3일에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다. 저지하겠다. 또 무상급식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이래놓고는 최근에 와가지고 나는 무상급식 반대한 적이 없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 명백한 거짓말을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무상급식 때문에 자기가 그만둔 거 아니었어요? 네. 그거 그러니까 그 과거를 지우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 아마 그 마음이겠지. 자기 마음에서 지웠는지 모르지만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가 무상급식 반대한 거는. 야, 그래서 오죽 이게 정말 아니 그때 오세훈 시장이 그때 그 신문 광고 내고 그랬잖아요. 무상급식 반대한다고. 뭐 식판으로 애가 뭐 가리고. 예. 그런 황당한 짓을 해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참 이건 정말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국민들을 무슨 치매 환자로 여기는 거죠. 오세훈 시장과의 부동산에 대한 얘기는 장영진 TV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꼭 봐주세요. 네. 네. 자, 하여튼 뭐 여러분 정말 현 정부가 많이 아쉽죠. 사실 아쉽죠.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아쉬운 일을 했었고 또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때에 따라서는 문제 인사들을 그때그때 쳐내지 못했고 또 관료주의에 포섭이 돼서 제갈 길 못 가고 개혁과제 지척시키고 또 들춰내야 할 그런 진상을 제대로 들춰내지 못하고 많은 부분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좋습니다. 뭐 차선은 아니더라도 차악이라도 심지어 차악이라도 혼내서 고쳐 쓸 수 있는 차악이라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물론 지금 막 이렇게 혼쭐 내시고 아유 찍을 마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준엄하고 신성한 그런 권리 표현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최악이 되게끔 그렇게 만드신다면 이거는 정말 그거 아시잖아요. 왜 최악인지
유감없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박근혜 정부 당시,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를 걱정하지만 박근혜 때는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했어요. 사람들 모두 다. 그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아 정말. 그리고 고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현 정부 대통령 비리가 있습니까? 그 가족의 비리가 있나요? 없잖아요.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사리사욕 없이 무능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촛불 정부의 수장으로서 큰 책무를 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더욱 신중한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악은 아니잖아요. 고쳤을 수 있잖아요. 혼내면 또 말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저 최악 세력들은 보십시오. 지금 선거 기간 중인데 유권자들한테 거짓말 하잖아요. 아니 거짓말하는 놈들이 어떻게 공직자가 됩니까? 아니 평소엔 거짓말할 수 있어. 그러나 선거에 나오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는 거짓말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억압하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용민이가 좀 개똥 철학이지만 지금이야 뭐 날마다 불록하지만은 그때 선거 운동 기간 동안만은 제가 어떤 비난 맡아도라도 내가 안 건드린다 해가지고 하나도 블록을 안 했어요. 그때는 블록을 안 해가지고 내가 골병 들까봐 그래서 정계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 블록하고 있어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그렇습니다. 천하의 그런 할 일 없고 정말 천하의 그 정말 무지렁이에 불과한 나부랭이에 불과한 김용민이도 그렇게 하는데 아니 이것들은 말이죠 거짓말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놈들의 공약을 어떻게 믿습니까? 거짓말하는 놈들의 좋은 정치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믿어요? 이런 새끼들 혼쭐 내줘야 됩니다. 아직 탄핵 때 정신도 못 차렸어 이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언론 장악이나 하려고 말이야. 제 지지율 높다고 하니까 이제 온갖 본색을 다 드러내더만. 내가 빤스하고 저 광장에서 나간 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발언 자체가 심각해요. 야, 난 이거 보면서 정말 저는 이런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저기 이제 국민의힘도 정말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좀 상식으로 토론할 수 있는 때가 네. 된다면은 선거가 축제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그러니까요. 선거 때마다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돼 버리니까 그렇잖아요. 악마 아닙니까 악마. 어떤 지역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네. 이 사람은 아주 그 빌라 성애자인 것 같아요. 빈 공터만 보이면 빌라를 지어. 그런 인간이 지금 그 빌라 지으면서 뭐 좀 땡긴 거 있지 않았겠어요? 많이 있겠죠. 이런 인간들이 지금 말이야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서 변호사님 누군지 아시죠? 자, 제가 그와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발견된 부산 기장군 일광면 청광리의 네. 부분인데요. 음. 화면에 잡히실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PPT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예. 여기가 이제 그 새로 건물은 지었는데 등기가 안 된 미등기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만 끊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위에는 별도의 땅이 또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빈 토지가 네. 지으려고 하는 토지가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이걸로 끝나면은 다행입니다만 이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박형준 후보의 그 빌라. 빌라 별장, 지어놓고 별장. 지어놓고 등기하는 빌라가 있는 지역인데 별장. 자, 요 옆에 뭐가 지나간다? 하천. 아닙니다. 부산 울산 간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아 그래요? 예, 부산 울산 간 고속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2006년인가 2005년인가 그때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개발이 된다라는 걸 보고 알고 여기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딱 보시면은 여기 축구장이 있어요. 야구장이 있고요.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골프장은 LPGA 투어용 골프장이에요. LPGA 골프장 부산 인터내셔널 골프장. 네. 그 다음에 여기 이 야구장은 뭐냐면은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야구 파크예요. 그 여기도 그 비슷한 축구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면은 여기는 고속도로, 여기는 국도, 국도 옆에는 동해남부선 철도, 그리고 그 사이에 집. 자, 이거는 단순히 이게 미등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부동산 투기를 한 거예요. 개발 정보를 사전에 빼내서.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절묘한 곳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깐만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근데 그
약간 조금 조심을 해서 예, 얘기하시는 하여튼간에- 게 좀 이제 변호사라 가지고 예, 하여튼 네. 아니 뭐 그러면은 네. 제가 조금 더 톤을 확 낮춰가지고 톤을 조금만 예, 낮추시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 이게 예. 과연 이게 나 같으면은 장용진 같으면 이런데 집을 네. 지을 수 있을까? 그렇죠. 예, 소재인 변호사라면 가능할까? 예, 고개 잘래. 태연이 너는? 저는 하고 싶습니다. 예, 바로 이건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제 사실 의심을 한다 이런 부분은 만약에 나라면 이게 가능했을까? 이렇게 나한테 운이 좋을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좋은 운이 이 부분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문제인 거야. 그게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총장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장모와 부인의 재산이 있는데 희한하게 그분들이 경매를 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돈을 버셨던데 희한하게 그분들이 경매를 받으면은 집 그 주변에 개발이 돼요. 왜 그래?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을까? 자, 이 얘기도 제가 자세한 얘기는 장영진 TV에서 했습니다. 봐주시기 그래요.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이번 투표 서울 지면 정강훈의 빤스 공장을 아침에 듣게 될 거라고. 정강원의 빤스 공장. 네, 다들 정말로 위트 아이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방송법이 있고요. 만약에 네. 저희가 이제 먼저 선박을 날린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방송법 위반과 관련해서. 그거 그렇죠. 저기 징역형도 있어요. 그거 아주 무거운 죄입니다. 네. 그거 이정현이가 그래서 저기 한번 이걸로 유죄 받았거든. 이거는 또 이정현이는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씨가 이런 걸로 해서 징역형 받으면은 직을 내놔야 될 거예요. 맞죠? 변호사님? 죄송해요. 지금 신유진 변호사님이 지금 댓글창에 출연하셔가지고 네네. 네, 시청자로서 죄송합니다. 응원하고 있다고 지금 댓글이 이제 아, 올라와서 역시 신유진 변호사님 빨리 돌아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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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좀 건강 오죽했으면 내가 신일진 그러니까요. 변호사님 얘기를 내가 대신 하느냐고. 네. 맞아요. 신유진 변호사님 계셨으면 직접 해주셨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 얘기 어제 한 번 더 네, 듣고 싶다고 아쉬웠어요. 막 이렇게 네. 했을 텐데. 아, 저는 그 빤스 공장보다도 빤스는 계속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이라고 합니다. 이승만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 이승만이 뭐 정부 수립하고 대통령에서 아니 그 사람은 독재 때문에 망한 정권의 수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이승만을 추대하는 차원에서 이승만 광장을 만든다.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역시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네. 돼요. 서울시의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돼요? 109석인데 민주당 의석이 몇 석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네, 거의 거의 101석. 국민의힘은 6석. 야, 6명이야. 하여튼 그 극소수의 그 의석을 갖고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집권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사실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광화문 네. 광장 이름 바꾸는 것도 어려워. 네. 못 바꿔요. 그거 네. 조례 바꿔야 돼요. 그거. 그렇지.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빤스가 좀 당혹스러울 거야 사실은 오세훈이가 지금 지지율 하나 믿고 빤스하고 같이 집회한 거에 대해서 뭐가 틀렸냐 내가 거기서 한 말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또 빤스가 부활한다면은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지금 제 방송을 뭐 빤스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 주변에 계신다면은 다 붙잡고 나가세요. 예. 아니. 진짜 보궐선거는 누가 한 명을 더 데리고 나오느냐에 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뭐 좀 비판을 받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못하면은 광화문 광장이 이승만 광장은 나요. 코로나 광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사실 제일 그게 걱정이에요. 그렇지. 박원순 시장은 계속 집회를 막았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게 뭐 시국관이 달라서가 아니라 방역을 위해서 그런 건데 아니 오세훈이가 빤스 말을 안 듣겠습니까? 근데 내가 TBS에 출연도 제안도 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TBS를 위해 싸우는 이유가 뭘까? 아 나 참. 지금 내가 TBS에서 방송하는 분들은 지금 안 나서고 내가 나서고 있어요 지금. 물론 나만 나서는 건 그렇죠. 아니지만은 선거 때는 좀 나오지 말아 달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싸우고 있고 말이야. 거기 나가 막상 나간 사람들은 안 싸우고 있고. 아 진짜. 아. 아니 뭐 우리가 뭐 무슨 떡고물을 바라는 차원에서 이러는 건 아니지만 너무 섭섭하네요. 섭섭합니다. 뭐 섭섭하거나 말거나 뭐 나중에 서울시장이 박영선 씨가 되더라도 박영선 씨 또 비토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기대를 하진 않지만 적어도 저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논리는 하나예요. 최악은 막자. 최선은 기대하지도 않고 차선 모르겠다. 차악이 낫지 최악은 안 된다. 저는 코로나는 막자. 코로나는 막자. 그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음. 광화문 광장이 코로나 광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좀 막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태형 기자님 마지막. 마지막으로 뭐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세상은 나아지고 있다. 지금 너무 실망하시고 화가 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같이 밝아지는 거 보고 계시니까 그 부분만 생각을 하신다면 4월 7일에 꼭 투표는 하시길. 네, 맞아요. 그래 우리 용진이 형 다 네, 다 했잖아요. 네. 했어요. 알았어요. 코로나는 안 된다. 코로나 광장은 막읍시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여론조사 결과에 너무 저 짓눌리진 마시고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다고 다 허위다, 허구다 이렇게 보진 마시고요. 요즘 여론조사는 이게 투표 결과가 일치되진 않더라도 이 추세는 굉장히 객관적이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상황을 냉정하게 보되 비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번 좀 응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투표권이 없어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 투표권도 없으면서 너무 떠드는 거 다 죄송한데 경기도 사니까. 그러나 제가 서울시 산다면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최악은 막아야 되겠다. 민주 시민의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멸을 느낀다.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다. 이러고 덮지 마시고 최악을 막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시장을 잘못 뽑아가지고 우면산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냥 내 차 위로 토사가 덮어가지고 헤어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온다. 시장 한 명 잘못 뽑아가지고 이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디자인 좋아가지고 그런 지시를 만약에 내린단 말이죠. 지하철역에 지붕을 없애라. 입구에. 그러면 어떻게 에스컬레이터 비가 와도 그렇죠. 상관없이 운행이 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비쌉니다. 연락이 비싸요. 그래서 서울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시장이 들어선다면 그래서 복지도 못하고 사회 공공적인 역할도 못하고 그런다면 제가 어느 시장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예. 세금과 빚으로 둥둥 떠다니는 섬도 있었어요. 이게 어느 시장 때일까? 난 기억이 라고는 잘 얘기하는 세금과 그래서 세빚 둥둥이라고 얘기하죠. 세금과 빚으로 둥둥 그래요. 떠다니는. 또 양화대교를 말이죠. 양화대교를 큰 데가 지나가도록 아치형으로 만들려다가 완전히 어마어마한 그런 그 아직까지도 그 다 안 끝났죠? 개삽질을 했던 예. 그런 시장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양화대교만 보면은 그때 그 디자인 웃자고 하면 그 디자인 하는 사람이 그 처갓집에 누구였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수사 들어가려다가 스톱된 사례도 있었는데 어느 시장 때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시작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양화대교를 보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양화대교야. 아프지 말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